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다 접속 잘 하셨을까요? 저는 금일 진행을 맡게 된 건강의학교육센터 이경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 사용을 권장드리며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음성과 영상 속도의 차이, 영상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며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강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의 종료 후 하단 URL에 만족도 조사지도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2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금일 강의해 주실 김민선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셨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김민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저희하고 같이 보실 내용은 그 소아청소년 아이들의 저신장과 소아비만 당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도대체 이제 저신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키가 작다, 저신장이다라고 할 때는 의학적으로 같은 성별 그리고 같은 나이의 표준 신장과 비교를 해서 신장이 200분위 이 표준 편차 이하이거나 또는 300분위수 이하인 경우를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화살표에 되어 있는 이 3%일 300분위수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아이들은 한 시점에서의 키가 작다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의 성장 패턴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영양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사춘기가 일찍 오냐 늦게 오냐, 스트레스, 수면, 유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영양들의 영향을 받은 호르몬이 이제 또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성장에 관여하는 부위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는 이런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든가 혹은 사춘기를 유발시키는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제 분비가 되고요. 얘네들이 뇌하수체로 가서 이제 성장 호르몬과 이제 사춘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 특히 성장 호르몬은 간으로 가서 활성화 형태인 IGF-1이라는 그 물질을 만들어내 요게 이제 직접적인 뼈의 길이 성장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게 정상이다 아니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에서 정상 성장을 표현해주는 기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생 때는 우리가 평균 키 50cm에 평균 체중 3.3kg 정도가 되겠고 돌 정도가 되면 25cm 정도가 자라서 1세에는 75cm, 체중은 10kg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간 성장 센티미터가 좀 줄기는 합니다. 그리고 3세가 지나서 4세부터는 연간 5에서 6cm 정도 성장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겠습니다. 이후에 사춘기가 되면 그때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이 함께 작용을 해서 급성장을 유발합니다. 이제 키가 더 크지 않는다, 키 크는 게 끝났다라고 하려면 남자애들은 뼈 나이가 17, 18, 여자애들은 뼈 나이가 15, 16.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연령은 만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장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무엇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왜 그러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을 조절하는 인자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출생 전에는 유전이라든가 감염, 그리고 엄마의 건강 혹은 태반의 기능, 그리고 호르몬과 성장인자 이런 것들이 출생 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출생 후에는 이제 첫 번째 것이 유전이 되고요. 출생 후에 만성 질환이 있냐 없냐, 그리고 환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아이가 섭취하게 되는 영양 상태,
그리고 호르몬과 성장인자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학생 때 배우는 내용이 되겠고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아래쪽에 설명이 간략히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다음 장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질성 성장 지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제 2번 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출생 때는 아이는 키도 체중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조금 자라는 게 좀 느리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아이의 특징은 사춘기가 2년에서 3년 정도 늦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장 때는 다른 아이들이 자라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자라서 최종 신장은 결국 정상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요거는 대부분 가족력이 있어서 가족력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검사를 했을 때 성장판 나이는 실제 자기 나이보다 2, 3세가 좀 적습니다. 실제 나이에 비해서 골 성숙이 지연돼서 발생하는 요거는 정상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에 해당되는 가족성 저신장이라고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출생 시 체중과 신장이 아주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성장 속도는 정상이고 성장판 나이는 실제 자기 나이와 일치합니다. 사춘기는 정상 시기에 시작을 하고 사춘기에 급성장이 있긴 하는데 비교적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가족력을 보게 되면 아이와 부모가 모두 작은 경우가 많으시고요. 요 정상 범위 바로 아래 수준의 정상 성장 곡선에 평행하는 성장 유형을 보입니다. 자, 이제 부당 경량화라고 해서 자궁 내 성장 지연이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인 경우도 있고 4번인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4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출생 체중 혹은 키가 같은 성별과 임신 기간의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2세까지 만으로 2세까지 한 85%까지 그리고 4세까지는 한 90% 정도까지가 따라잡기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정상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정상기 범위 안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가 그 따라잡기가 실패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이제 4번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장 호르몬 결핍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4번에 해당되는 그래프고요. 이게 보통 키가 아이들 같은 날 태어난 같은 성별의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100명 중에 3번째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키가 크는 정도가 4cm 미만으로 좀 작고요. 그다음에 얼굴을 보면 좀 얼굴이 둥글둥글합니다. 그리고 배도 좀 나와 있고 또 음경도 유난히 작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저희가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염색체 이상을 보시겠습니다. 가장 희귀 질환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터너 증후군이고요. 여자아이들에게서 발생을 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신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클리닉을 방문을 할 때 키가 잘 안 자라서 오는 아이들 중에 일부 아이들이 터너 증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저신장이 있고 최종 신장은 140cm 정도입니다.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어도 2차 성징, 가슴 발달이나 생리가 없고요. 머리 뒤에 두발선이 낮고 목이 좀 짧고 목선이 사다리꼴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목이 짧고 사다리꼴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섞여 있거나 그런 아이들은 2차 성징이 간헐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눈안 증후군입니다. 눈안 증후군은 남자애들에게서도 보일 수 있는 현상들이고요. 터너 증후군과 표현형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녀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이런 경우에 출산 후에 성장 지연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은 크게 저희가 아까 이제 특발성 저신장, 정상 변이 저신장이라고 해서 요거는 특별히 이제 질환은 없지만 키가 작은 아이들에 해당이 되고요. 1차성과 2차성 성장 장애로 나눠지게 됩니다. 1차성은 아까 앞에서 살짝 보신 것처럼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부당 경량화이거나 뼈에 발육 이상이 있거나 기타 증후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차성 성장장애는 다른 원인, 즉 뭐 먹는 거라든가 질환이 있다거나 어떤 내분비 질환이 있다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라거나 이제 이런 아이들의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후군에 따라서 이렇게 특징적인 얼굴 표현이나 그 뭐랄까 골격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진찰에 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아이들을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또래 평균 키보다 약 10cm 이상 작은 경우, 그리고 매년 키 크는 속도가 4cm 이하인 경우, 그리고 반에서 한두 번째인 경우, 그리고 어느 부모라도 키가 평균보다 현저히 작으신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키는 정상인데 유독 아이들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봐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키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살펴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병력 청취를 해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과거에 어떤 키를 보이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찰은 뭐 키 몸무게, 뭐 2차 성징, 뭐 외모의 이상 부분, 상하절 비율 이런 것들을 보고요. 혈액 검사와 뼈 나이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추가 검사라고 되어 있는 뭐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라거나 뇌하수체 MRI를 찍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를 재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 키는 나이에 따라서 재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누워서 재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무릎을 잘 펴고 머리를 똑바로 잘 이렇게 위치에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쭉 펴서 요 아래쪽에 그 발판을 쭉 끌고 와서 키를 측정을 하게 돼 있고요. 쓸 수 있는 아이들은 어쨌든 이제 쉽지는 않지만 왔다 갔다 하니까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깨를 붙이고 정면을 응시하게 한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위로 툭 떨어뜨리면서 키를 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키를 재다 보면은 재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작게도 나오고 정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요 옆에 이제 그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귀하고 눈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하고 눈의 위치가 수평으로 딱 줄을 긋을 수 있게 고개를 잡아주고 그 상태로 키를 재야 되고요. 보통 이제 아침에 잰 거보다 오후에 잰 경우에 2cm까지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키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아이가 어떤 낮 동안에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키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 성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아침 키를 갖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를 재면 우리가 이제 그 질병관리청 성장 도표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생년월일하고 측정일 그리고 키 몸무게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나 키 몸무게를 따라가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키를 어떻게 쟀는지를 확인을 했다면 아까 이제 그 내용 중에 뼈 나이를 신체 연령을 보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뼈 나이를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성장판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골의 그 뼈의 끝부분에 약간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성장판에 해당이 되고요. 이 부분에는 연골의 생성이 되고 또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또 휴지기로 들어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처럼 다양한 뼈를 이루는 그 구성 세포들이 성장과 휴식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모양이 다르고요. 이게 이제 왼쪽의 그림은 신생아 여아이고 오른쪽의 그림은 그래도 10대 중반의 뼈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나이가 많다 내지는 뭐 뼈 나이가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주로 왼쪽 손을 찍게 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은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른손을 찍게 되면
다치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왼쪽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뼈 나이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저기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미 성장이 거의 다 끝나가는 아이들이고, 결국 이렇게 빨간색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것처럼 합체가 되면 성장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다 이 관절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거를 보고 성장판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신장이면서 뼈 나이가 어리면서 또 성장의 과정이 적절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런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은 결국은 이제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를 통해서 얘가 얼마나 성장 호르몬을 내놓을 수 있는지를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다양한 농도를 보이고 있어서 입원을 해서 밤낮으로 피를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서요. 요 기준치를 못 넘으면 결핍증이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가 부모님의 혹은 얘가 예측키가 되겠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많이 쓰이는 것은요. 중간 부모키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이제 남자애들이 플러스 6.5, 여자애들은 부모키 평균 빼기 6.5c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5cm 정도가 정상적인 범위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보다 예상 키가 작게, 그러니까 그 키가 작게 측정이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 평균 그러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부분에 포함이 되면 특별히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뼈 나이를 통해서 이제 성인 예측키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잴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저희가 지금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신장의 치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는 결국은 이제 원인 질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치료법은 다르게 되고요. 성장 호르몬 치료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상태의 아이들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허가는 돼 있지만 국내 공단보험 기준에 적합한 상황도 있고 적합하지 않은 상황도 있는 내용입니다. 치료의 방법은 자기 전에 피하 주사 셀프로 하는 것이고요. 주중에 거의 날마다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 기간은 이제 질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질환이 있으면 2세 이후부터,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키만 작은 경우에는 5세부터 사춘기 초기까지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결국은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일관되지는 않고요. 질환에 따라 그리고 개인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효과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의 경우에는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목표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너 증후군이나 프라도윌리 증후군, 부당경량화, 만성신부전 이런 친구들은 최종 성인 키가 한 5에서 7cm 정도가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발성 저신장, 아무런 이유 없이 키가 작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정도 치료 후에 효과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두 달 맞고 키가 많이 안 컸어요 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세부터 사춘기 시작되기 전까지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5년간 치료를 했을 때 성인 키가 한 4에서 6cm 정도의 범위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성인 키에 대해서 예후가 좋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좋고요. 또 오랜 기간 투여할수록 좋고 용량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장 호르몬은 키에만 영향을 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대사작용을 나타내고요. 지방 조직의 분해를 증가시킨다거나 근육량을 증가시킨다거나 혹은 일부 연구에서는 지적 발달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또 인터넷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질문도 많이 나오는
또 부작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뭐 부작용은 흔히 뭐 주사제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 뭐 주사 부위 통증이나 발적, 뭐 근육통, 관절들 요거는 가능하고요. 초기에 이제 뇌압 상승 때문에 두통이 온다거나 혈당이 좀 올라간다거나 갑상선 변화가 있다거나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대퇴골두골단 분리증이라든가 척추 측만증의 악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화 비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 비만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성별과 나이가 중요한데요. 그거를 BMI, 체질량 지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별과 같은 또래들의 그 점을 찍었을 때 85에서 94 백분위수면 과체중, 그리고 95 백분위수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는 뭐 체중 키를 이용한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신생아나 그런 돌 이전의 애들은 사용할 수 없고요. 만 2세 이상의 아이들에서 비만 평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비만 유병률은 이제 여기 수업에 참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서구의 국가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첫 번째 그림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뭐 전반적으로 2007년과 2017년도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모두 다 증가되기는 했는데요. 특히 나이가 먹어가면서 비만, 과체중보다는 비만의 증가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병률을 비교를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2008년도에서부터 2017년도까지의 어떤 내용이 되고요.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경도, 중등도, 고도 비만 모두 다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19년도 교육부에서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를 통해서 확인한 바도 거의 뭐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뭐 과체중, 비만 모두 다 함께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비만학회에서 23년도에 이런 그 오베시티 팩트시트라는 것을 발간을 하였고, 우리 이제 소아청소년의 비만율도 일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만과 복부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이거는 소아청소년에서는 거의 심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남성, 소아청소년, 청년의 비만과 2, 3단계 비만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여서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숙제 같은 그런 그 결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코로나 시기죠. 최근 10년간 소아청소년의 비만과 복부 비만 유병률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민트색과 이제 파랑색 그리고 빨강색이 있는데요. 빨강색이 여자아이들이고 이 민트색이 남자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자아이들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비만은 오히려 약간 감소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남자애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많이 빠르게 증가되는 것을 복부 비만과 비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원인과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비만은. 뭐,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에너지의 흡수보다는 이제 흡수가 소비보다는 뭐랄까,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흡수가 더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비만해지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는데 뭐 환경, 유전, 뭐 생활 습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원인이 되고, 분류는 정말 단순하게 그 비만한 경우, 그리고 이제 중후비만이라는 것은 어떤 질환이죠. 그래서 어떤 질환이 있어서 그 질환에 관련된 비만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비만에 대해서 진료를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크게 이제 4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량 지수를 가장 흔히 사용을 하고 있고, 비만도와 허리둘레 그리고 체성분 분석을 이용합니다. 근데 어쨌든 BMI와 비만도는
약간 그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따로 그래프가 되어 있거나 그 계산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과체중이나 비만, 뭐 경도, 중등도, 고도 비만 이렇게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비만은 무엇이 문제인가? 자, 이제 뭐 비만한 아동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비만한 어른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아 비만의 약 80%는 성인 비만이 되고요. 또 비만하면 이런 성인 질환들이 상당히 빠른 나이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성인 질환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점점점 이제 나이대가 낮춰져서 소아청소년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반 질환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게 뭐 낮은 자존감이라든가 또 학교에서는 또 밥을 거르고 학교를 나가는 순간 이제 왕창 먹는 이제 그런 식이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수면무호 혹은 뭐 소화기계 질환, 콩팥계, 근골격계 질환, 뭐 당뇨병, 성조숙중 뭐 다양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비만한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되게 복잡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뭐랄까 아이와 부모님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어떤 환경들의 전반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와서 진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아이의 형태나 행태를 확인을 하게 되고 체질량 진수에 따라서 85, 100분위수를 넘냐 안 넘느냐를 확인한 후에 그 아이들이 이제 이런 동반된 다른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 약물 치료를 처음부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이라든가 이제 이런 좀 예방법을 좀 써보고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라 하면 막 일관되게 그냥 처음부터 약물 치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계를 거쳐서 접근을 하게 되고 이거는 또 재평가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치료라는 게 약만 처방하거나 상담을 통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아이를 이제 케어하고 있는 가족들이라든가 또 가정 내에서 혹은 개인적인 식습관이라든가 실체 활동 그리고 이 비만에 대한 접근 태도가 중요한데요.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가 많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더 잘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이제 어떤 그 나쁜, 저희가 얘기하는 나쁜 습관이나 나쁜 생활 습관이 좀 더 자리를 강하게 잡는 것을 이제 병원에서 아이들을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치료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어떤 진찰 소견에 따라서 가능성 있는 원인들을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런 그 뭐 혈압이라든가 피부의 양상 그리고 뭐 갑상샘이 비대가 있는지 그리고 사춘기는 어떠한지 아이가 또 걷는 모습이라든가 행태가 어떠한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가능성 있는 원인들을 유추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아서 이제 이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아이들과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치료는 포괄적이고 다면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만 막 뭐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양육 환경이라든가 아이의 습관 같은 것들이 같이 조절이 돼야 되고요. 부모님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양육자겠죠. 그래서 양육자의 협조가 되게 중요해서 먹는 거, 운동, 행동 모두 다 이제 관리가 필요하고 또 그 중에서 어떤 선택적인 아이들의 꼭 필요한 아이들은 약물이나 이제 수술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됩니다. 현재 그 비만의 치료제로 쓸 수 있는 약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제니칼이라든가 다이아백스, 이제 메폴민이 다이아백스, 뭐 글루코파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상품명이 돼 있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12세 이상에서 그리고 10세 이상에서 승인은 돼 있기는 하지만 그 비만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은 다이아백스, 메폴민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살 이상에서 우리가 정말 심한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는 제니칼 정도가 되는데요. 제니칼은 장내 리파제를 억제해서 지방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이거를 먹으면 이제 대변을 실수하는 그 약간 설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이들의 패턴이나 행동에 그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면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에서 쓸 수 있는 약은 뭐 토피라메이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는데 아직 그 아이에 대해서 비만 치료에 대해서는 승인은 안 돼 있고요. 뭐 일부 연구에서 성인 성장 호르몬이 이게 또 이제 지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요 비만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뭐 나와 있는 것은 뭐 빅토자나 뭐 삭센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요런 경우에 비만이 뭐 있는 경우에는 뭐 12세 이상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10세 이상에서 써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주사제는 요거는 이제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주사제는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무엇을 목적으로 쓰는 주사제냐면 이게 뭐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킨다거나 글루카곤 분비를 감소시킨다거나 베타 세포를 뭐 성장 복제 증가시키고 위 배출을 늦추고 음식 섭취를 줄이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기대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당활색소는 약 1%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뭐 신장이라든가 담낭이라든가 뭐 위장 증상, 뭐 미식거림이라든가 구토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유발될 수가 있고요. 과민 반응이라든가 드물지만 갑상선 수질암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어찌됐든 좀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참고하여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췌장염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방은 뭐 어쨌든 이제 키, 체중, 체질량 지수 뭐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부모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주변의 어른들이 얼마나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교육을 통해서 이제 좀 선별을 하고 확인된 관련 요인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제 양육 태도나 사회적인 여건이 중요하고요. 어떤 이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나 이제 어떤 국가 기반의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뇨병은 워낙 범위도 크고 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응급이나 학교 생활하면서 응급이나 좀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시간 안에 저희도 요거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다 보니까 좀 꼭 알으셨으면 하는 내용들만 좀 몇 가지 담아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당뇨병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혈당이 높다는 거고 그게 이제 소변으로 나가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소변에서 단 냄새가 나고 개미가 꼬이고 이제 그래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면은 DIABTES 이렇게 이제 스펠링을 써서 요즘에 이제 애들이 당뇨가 있어도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기 질환을 영어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아이들에게 우스갯소리지만 꼭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병이 왜 발생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음식을 먹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식도를 타고 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쪼개서 결국은 이제 장으로 가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을 만나게 되면 이 인슐린이 요 영양 포도당을 꼭 껴안아서 이제 혈관을 타고 세포로 에너지원으로 혹은 이제 저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뭐 먹는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착착착 되는 과정이 일반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소변
건강검진에서 이제 소변당 검사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소변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서 정밀검사 받으라고 해서 왔어요. 이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소변이 당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건가를 간단히 보시게 되면, 일단 혈당이 180 이상이 되어야 소변에서 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얘가 당이 높아서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근데 소변이다 보니까 몸의 탈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간혹 당뇨병이 없어도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아이들은 검사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신성당뇨라고 그래서 마른 당뇨기는 하지. 이게 언어로는 당뇨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당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소변, 그 콩팥에서 당을 걸러내주는 어떤 구조물이 선천적인 유전자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냥 소변으로 흘러나가는 경우지 당뇨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이고, 요거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혈당이 올라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의 분비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나와도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그래서 저항성이라는 얘기를 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인슐린 분비 장애는 일형 당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슐린 생산이 잘 안 되는 거고, 인슐린을 생산해내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서 나타나는 것인데, 보통 이제 자가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게 돼서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인슐린 저항성은 완전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인슐린의 감수성의 변화고 인슐린의 작용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인슐린은 많이 나오는데 혈당은 못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가게 됩니다. 진단은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1형이든 2형이든 당뇨병의 진단은 뭐 랜덤으로 혈당 찍었을 때 200 이상이고, 뭐 전형적인 다음 단뇨 다식이 있을 때를 얘기하고요. 또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 이건 이제 체열을 해서 뽑아서 보는 건데 6.5%를 초과했다거나, 경구 당부화 검사, 이제 단물 먹고 계속 시리즈로 체열하는 검사에서 식후 2시간에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제 요거는 뭐 소아 당뇨병 환자 1형과 2형 상관없이 소아 청소년 연령에서의 당뇨병 환자의 추이가 되겠습니다.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지난 2015년까지도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1형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았지만 이제 2형이 압도적으로 증가되면서 전체적인 소아 청소년 연령에서의 당뇨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발표된 건데요. 학동기 아이들의 그 인구 대비 유병률은 그러니까 초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더 상당히 빠르게 많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데이터인데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소아당뇨 환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거 없이 모두 다 이제 증가하는 패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살짝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은 크게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형은 전체 당뇨 환자의 5% 미만, 굉장히 적은 수가 되고요. 2형의 경우에는 이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형 당뇨가 꼬마들 같은 경우에는 많아서 이제 대부분이어서 보통 이제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는 완전 결핍에 이른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요거는 이제 인슐린이라는 약물을 주사죠. 요거를 이제 쓰게 되는데 먹는 약은 없습니다. 이거는 먹을 때마다 인슐린을 투여를 해야 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형의 경우와는 전혀 반대고, 이름이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서 당뇨병 이름이기는 하지만 기전이나 치료법이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2형 당뇨병은
먹는 약이 가능합니다. 먹는 약이냐 인슐린을 쓸 수가 있고 뭐 어쨌든 조금 큰 아이들이 E형 당뇨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선천성 소아당뇨병이라고도 불렀는데 현재는 이제 1형 당뇨병으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비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1형과 2형처럼 여기 이제 위쪽에 보시는 그림에서는 이제 1형 당뇨병이고 아래쪽은 2형인데 보시면 그 혈액 포도당은 똑같이 많은데 보면 그 인슐린은 1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빨강색이 그 혈액 인슐린인데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뇨는 어떤 증상이 있나? 뭐 1형, 2형 다 상관없이 증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다뇨, 다식, 그리고 체중이 빠지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고 이거는 아이나 어른 상관없이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인은 뭐 검진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진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은 도대체 당뇨병은 어떻게 진단이 되었나 보시면 뭐 임상 증상 때문에 뭐 병원 가서 진단받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족 중에 혈당이 높으신 분이 있어서 랜덤으로 그냥 찍어봤더니 혈당이 높아서 오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것은 소변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집단 소변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당이 검출되어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라는 소견을 듣고 검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런 경우가 요즘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식사 후에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사내의 모습을 그리죠. 그래서 한 60분에서 90분 사이에 피크를 찍고 뚝 떨어져서 결국은 이제 2시간 차, 4시간 차 그렇게 됐을 때는 원래 자기 공복 혈당으로 돌아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당뇨는 이렇게 산을 그리지 못하고 그냥 쭉 올라가는 거죠. 인슐린이 없고 뭐 약물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1형 당뇨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1형 아이들이 아마 학교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되게 다양한 이제 치료법을 각자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요즘은 이제 다회요법 내지는 인슐린 펌프를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회요법이라 함은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주사 맞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간식이나 이제 그런 추가 음식 섭취가 있을 때 또 그 내용에 맞게 인슐린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또 롱타임 인슐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 점심 전에 인슐린 주사 맞았으니까 식전 주사 맞았으니까 점심 후에 한 3시나 해서 간식 먹을 때는 안 맞아도 돼. 그런 건 없어요. 이거는 1형의 경우에는 먹을 때마다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게 이제 인슐린 펌프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이게 기저 인슐린, 컨티뉴스하게 인슐린이 쭉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그 카운트된 탄수화물 탄비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식사 때, 식전에 인슐린을 이렇게 투여하게 됩니다. 이제 인슐린 펌프를 쓰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다회요법을 하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인슐린을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 좀 차갑게 보관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실온에 놓고 쓰는 제품들도 있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직사광선이나 너무 뜨거운 곳에 두는 거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 타입에 따라서 그 액션을 하는 시작하는 시점이나 뭐 피크 타임이라든가 기간 같은 것들이 각자 좀 다르게 돼 있고요. 요 기준치를 보고 하루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고 매번 식사 때마다 맞아야 되는 주사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요즘에 1형의 아이들 2형도 간간히 쓰기는 하는데 연소혈당 측정기를 거의 대부분 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팔뚝이라든가 뭐 배라든가
뭐 이제 나이가 어린 애들은 엉덩이라든가 허벅지 같은 데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복부나 그 살짝 이렇게 떠들러 보시면은 펌프를 쓰는 아이들은 이제 서브큐로 배로 이렇게 들어가게 그 장착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보이실 수 있고요. 연소혈당 측정기도 같이 체크 이렇게 이제 달고 있는 상태여서 복부나 팔 이런 데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소혈당 측정기는 뭐 우리가 이제 혈당을 측정을 할 때 예전의 방식은 그냥 그때그때 이제 시간 되는 대로 혹은 식전에 혹은 식후 2시간에 혈당을 따로 재는 건데요. 현재 이제 일형의 아이들이 대부분 쓰고 있는 것은 연소혈당 측정기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는 스탠다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렇게 뭉툭하게 이렇게 살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 안에 유들유들한 바늘이 그 피하 조직에 삽입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그 간질액을 이 침이 촉지를 해서 혈당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읽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플로 이렇게 그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팔이나 복부에 이런 것들을 거의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리얼타임이어서 실시간으로 혈당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요 피하 혈당은 대부분 이제 그 어쨌든 요 연소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피하 혈당에서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요 연소혈당 측정기에서는 아직은 한 10분 내에는 감지가 좀 안 되고 차후에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혈당이나 저혈당에 대한 알람이 있어서 이 혈당 트렌드를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회사는 크게 이제 뭐 4종류, 5종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회사에 따라서 그 쓸 수 있는 날짜 수나 아니면 뭐 이제 그 어떤 볼 수 있는 범위나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데요. AGP 리포트라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이제 그림 결과를 저희가 받아볼 수가 있고, 그 아래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보이느냐에 따라서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 혹은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슐린 펌프를 보시겠습니다. 인슐린 펌프는 어쨌든 체내로 주입할 수 있도록 그 전동화된 소형 전자기기입니다. 요거는 안에 건전지가 그 건전지 사용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본체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레저버라고 해서 인슐린을 담는 통과 또 주입 세트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는 이렇게 이제 배 복부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연소혈당 측정기와 서로 이제 블루투스로 알고리즘이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플을 통해서 상당히 이런 변화들을 감지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저혈당으로 빠지게 되면 이 펌프의 인슐린의 주입을 멈추게 되는 그런 이제 뭐 AI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지능 있는 이런 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도 거의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슐린은 얼마나 주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슐린 펌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기 직전에 이제 계속 누르는 거죠. 혹은 이제 어플을 통해서 주입을 하든지. 자, 항상 같은 양은 아닙니다. 이제 그 컨디션이나 또 뭐 어떤 먹는 내용에 따라서 같은 양을 주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는 사춘기가 되면은 인슐린의 가성비가 좀 떨어져서 상당히 많은 인슐린이 요구가 되고, 또 사춘기가 끝나면 또 인슐린 요구량이 줄기는 합니다. 또 이제 어쨌든 아이가 뭐라 그럴까 앉아서 꼼지락거리는 아이인지 아니면 활동성이 좋은 아이인지는 또 아이의 생활 유형이 각자 다를 거라서 요건 또 필요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고요. 아마 이제 요게 마지막 페이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신 그 내분비 질환에서 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 소아내분비학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병원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 필요한 의료진을 만나서 어떤 도움을 찾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소아당뇨에 대해서는 너무 범위가 넓고 또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교육은 따로 진행을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팅창에 보여지는 대화 순서는 개인의 유튜브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채팅창에 기재하시고 저희 방송에 올라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올라와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학생과 비만 치료는 같이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당뇨가 이제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일형의 아이들은 이제 인슐린을 맞아가면서 칼로리 계산이라든가 또 이제 칼로리 조절을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인슐린을 좀 다시 카운트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E형의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식이 조절이나 어떤 다이어트라든가 어떤 체중 감량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약을 끊을 수 있는 아이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E형 당뇨 아이들은 꽤나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찌됐든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식이 조절만 가지고는 E형의 아이들은 약을 끊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꼭 운동이나 식이요법, 그런 행동요법을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지금 쓰시고 계시는 중인 것 같아서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쓰시다가 채팅창이 끝나신 것 같아서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올라와서요. 먼저 하겠습니다. 인공췌장의 원리와 현재 기술 발달이 어디까지 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을 내주셨습니다. 인공 췌장은 아직 사람에게까지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췌장 이식은 지금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췌장의 경우에는 뭐 이제 지금 미국이나 다른 이제 국가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는 하는데 아직은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어서 저희들도 이제 그 결과가 조금 좋은 그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또 질문 주신 것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인슐린 펌프를 이야기했더니 병원에서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슐린 펌프의 적용 대상이 따로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6학년이면은 아마 자기 조절이 조금 가능한 연령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제 인슐린 펌프를 쓸 때는 뭐 이제 어릴 때 쓰면 좋기는 하는데 아이가 이제 제대로 그 인슐린 펌프가 보시다시피 이제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거를 본인이 또 매번 눌러서 그 탄비 계산이라든가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이제 그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면 사실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면 갑자기 멈춰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인슐린 펌프가. 그래서 펜타입을 충분히 쓸 수 있어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이제 인슐린 펌프를 추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슐린 펌프는 일단 뭐 어떤 오류에 의해서 멈추게 돼서 3시간 이상 인슐린이 안 들어가게 되면 케토산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3시간 안에 본인이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어떤 그 위생 상태라든가 아이가 그런 그 조절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고 또 관리가 가능한지가 아마 이제 그 주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신 것이 인슐린 펌프 등 지원 대상이 따로 있는지, 지원이 된다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인슐린 펌프 국가 지원을 네,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 일형의 아이들은 국가에서 일부 보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그 정확하게 이제 그 해당 상품이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각자 다니고 있는 그 병원 관련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그 금액이나 상품을
그러니까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올려주신 것이 일형 당뇨 학생인데 키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일형 당뇨의 경우에는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키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좀 체계적으로 잘 당화혈색소라든가 당 조절이 되는 친구들은 키에 대해서 손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조절이 잘 안 되고 상당히 이제 뭐 합병증까지는 아니어도 당화혈색소가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키적으로는 조금 마이너스 소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채팅창에 공지드린 대로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보건소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2차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의미 있는 소아내분비 의학 교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강의해주신 김민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향후 보다 나은 교육 내용으로 거듭나고자 만족도 설문조사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의 URL을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지 작성 부탁드리며 만족도 조사지에 들어가셔야 금일 강의 참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강의 자료는 지적재산으로 공식적인 허가 없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